들리십니까? 화면도 보이시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연일 계속되는 이 주말 교육에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건물 등의 피해 산정, 사실 앞 시간에 강의를 했던 그 부분들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건물 등의 피해 산정 부분에 대해 갖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건물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장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을 말합니다. 특이한 경우로 이제 오래된 차량, 선박, 항공기를 개조하여 일정한 장소에 고정하고 점포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소선된 경우, 철골로 주기둥을 조립하고 시트 등을 지붕으로 하는 대규모의 창고 등의 수천 경우도 건물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의 범위는 독립된 건물과 부속물, 부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부대 설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여기서 독립된 건물이라 하면 우리가 민법상에 주물은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건물의 하나의 건물 내에 부속물, 그 칸막이, 대문, 갑, 담, 곡간 등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고 부착물, 옥상에 예를 들면 큰 네온사인, 그다음에 간판, 선전탑, 차양 등도 건물의 부속 설비로 보고 부착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의 부대 설비, 전기 설비, 통신 설비, 소화 설비, 급 배수 위생 설비 또는 가스 설비, 난방, 통풍 또는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어, 제어 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과 건물과 분리되더라도 별도로 비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통신 설비도 있고 소방 설비도 있고 급 배수 위생 설비가 있는데 보험에서는 이게 이제 좀 논란은 있습니다. 이 목적물 그 기준을 부여했을 때에 또 기업 또한 법인들도 마찬가지로 유행자산 리스트에는 어떤 거는 이제 구축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직기비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용도가 건물 전체에 아니면 사무 공간의 냉난방 설비라 그러면은 직기비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전체 시스템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에 공냉조 냉방 설비를 설치했다면 이것도 하나의 부대 설비로서 건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의 범위 같은 경우에 영업시설 6분항을 보시면 건물의 주 사용 용도 또는 각종 영업회계에 적합하도록 건물의 벽, 천장 등에 시장 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 및 조명, 영업시설 등 일반 주택을 제외하고는 건물 피해 산정에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 그 건물 내에 건물주는 기본 건물을 지어주고 임차인이나 아니면 또 건물주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한다면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가 한 시설은 건물이 되는 거고 임차인이 한 시설은 영업시설로서 인테리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등은 별도의 영업시설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건물 외에 부대설비, 구축물, 영업시설 등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피해가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물만을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며 건물 외에 피해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피해액 산정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설치한 조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설치한 위생 배관 설비라든지 다 이런 부대 설비에 대해서는 영업시설로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피해 산정 기준은 소실 면적의 재건축비 곱하기 장가율 곱하기 손해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축 단가의 소실 면적 1-0.8 곱하기 경과연수 나누기 내용수 곱하기 손해율인데 이 내용은 뒤에 예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실 면적이라는 것은 화재 피해 산정을 위해 피해 면적에 대해서 화재가 직접 입은 피해의 연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4층 건물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 점포 25회배가 거름손과 수침선을 입었고 2층과 3, 4층 70회배의 내부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소실 면적은 얼마일까요? 피해를 입어 입체적 면적이 1층이 25회배, 2층과 3, 4층 각각 70회배라고 하면 소실 면적은 25 플러스 70 플러스 70 플러스 70, 즉 235회배가 소실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물의 소실 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 면적으로 산정하며 화재 피해가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 피해 면적의 합의 5분의 1에 곱한 값을 소실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방기 가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기에 즉시 진화하였거나 바닥 6m, 1m의 벽 4해배가 걸리거나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소실 면적은 얼마인가? 피해 건물의 6면적 2면 이하인 경우이므로 소실면적 산정 방식에 따라 6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1 하면 2해배가 소실면적이 되겠습니다. 소실면적의 재건축비는 소실면적의 신축 단가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서 장가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장가율이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잔액, 그 기준에 건물의 최종 장가율은 20%니까 요 기준에 산식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뒤에 예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조 지붕 두대골 슬레이트 있기 15년 경과된 일반 공장의 장가율은 얼마인가? 일반 공장의 내용수는 30년이고 화재 피해 건물의 경과 연수는 15년이므로 장가율 산정 공식에 대입하면 장가율은 1-0.8 곱하기 15분의 30은 60%가 장가율이 되겠습니다. 신축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상 원래 저희는 이제 큰 대형 화재 사고나 전소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법으로 그 가설공사부터 전체적으로 직접법으로 적산을 다 합니다. 일이 대가에 품셈을 적용해 가지고 재료비 조사도 다 하고 노임도 우리가 그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얼마의 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얼마의 일 대가가 소요되는지 이래서 직접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하재 조성관들이 조사를 하는데 피해 방식에 하게 되면 너무나 행정적인 시간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2년마다 발간하는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신축 단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 구조별, 급수별 해가지고 해배당 얼마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신축 단가표상에 나와 있는 건물의 단가표인데요. 이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통상 저희가 유사한 건물, 동종, 동행이 성능을 가진 건물에 대해 가지고 간접법으로 통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포 및 상가, 걸린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구조의 2급 건물의 해배당 표준 단가는 얼마인가? 상기 건물의 해배당 표준 단가는 86만 5천 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한국감정원 신축 단가표라는 게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급수별, 유사한 성능을 가진 건물 구조 뭐 이런 부분을 그 책에서 찾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용 연수라 하면 말 그대로 이 건물의 가치,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추정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임의로 어떤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법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3항의 별표 8에 의하면 법정 내용 연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한국감정은 신축탄급부의 내용 연수가 있으나 화재 피해 산정에 있어 내용 연수는 이들 규정과 달리 해당 건물의 용도, 구조 및 마감재 등을 기준하여 작성된 대한손해회피해 보험가액 및 손해평가 기준을 참고로 작성된 건물의 추정 내용 연수에 준하고 있습니다. 뭐 이 경우도 사실은 민사상에 이 건물이 얼마냐,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 건물 내용 연수와 보험가액 및 손해평가 기준의 감가 내용연수와 또한 공공자산에 대한 내용연수가 다 좀 상이합니다. 그런데 통상 이제 뭐 어떠한 감가에 대한 기준이 건물 구조에 대한 감가 기준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가치가 장가율이 완전히 확 틀리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보험가입 및 손해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그 보험회사가 건물에 보험을 가입을 할 때에 법정 내용 연수보다는 1.5에서 200 가까이 내용 연수를 더 늘려놨습니다. 그건 가치를 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뭐 재건축이나 뭐나 이렇게 할 때 20년 뭐 최종 연수를 이렇게 60년을 정해놔도 사실은 20년 만에 25년 만에 재건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현재의 가치를 건물의 현재의 가치를 노후도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요 어떤 기준들이 이 단가 내용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법정 내용 연수의 어떤 기준보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법정 내용 연수보다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액 및 손해평가 기준에 작성된 건물의 추정 내용 연수를 통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 연수는 말 그대로 경과 기간에 대한 건물의 사용 승인 일자로부터 사고일까지, 사고일까지 그 기간에 대한 경과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연 미만의 경우에는 월할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단위가 아니고요. 뭐 매달 1년 뭐 5개월 지났다 그러면은 1년 5개월에 대한 경과 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일부 건물이 추정 연수에 어떤 정해져 있는 연한이 있더라도 이 건물에 대해서 개축 또는 대수선한 경우에는 수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이라 하면 우리가 건물을 뭐 쓰고 아파트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건물이 뭐 한 뭐 10년 됐는데 앞은 안에 내부 인테리어는 뭐 베란다를 확장한다든지 샤시를 새로 교체한다든지 뭐 냉난방 아니
뭐 내부 어떤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지 아트월을 설치한다든지 뭐 기타 등으로 해갖고 내부를 완전히 개조했을 때 그 이제 비용이 우리가 신축 비용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최초 내연수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50%가 이 건물의 가치, 가치 정대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경우거든요. 뭐, 이 경우고, 재건축비의 50에서 80%를 개보수한 경우, 최초 신축 연도부터 개보수한 날 기준에 평균 합산해서 경과 연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치를 더 인정해 주는 과정이니까 중간에 투입된 어떤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물의 가치를 더 인정을 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증 자료라든지 이게 뭐 언제 공사를 했다든지 공사 대금을 지불했다든지 한 건물에 미치는 지출한 비용, 필요 이익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의 그 비용이 요 건물을 짓는데 100만이 들어간다 하면은 한 60만, 70만 들어가 완전 개보수를 했다. 기초 빼대를 80%까지. 그러면은 이제 평균 합산으로 뭐 10년 지난 걸 그 뭐 10년 지났고 뭐 최근에 뭐한 됐다 하면은 한 5년에 어떤 경과된 기준치로 어 경과 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비의 80% 이상 개보수할 때는 개보수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시점이 신축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냉유연수가 그 시점부터 냉유연수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해율은 뭐 이렇게 소송 정도에 따라서 뭐 주요 구조체 저사용 불가능한 경우 몇 프로 해놨는데 이거는 화재의 피해 정도에 대한 피해 정도 이것을 현장에서 어떤 구조체가 어떤 게 어떻게 됐고 천장 벽체 바닥이 내부 마감재가 어떻게 소실이 돼서 한 40%고 이건 상당히 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조사자의 어떤 역량에 따라 가지고 뭐 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구조체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0에서 100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손해율에. 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건물이 그냥 완전히 뭐 붕괴되고 예를 들면 90% 정도는 왜 여기 한 90% 정도 재사용해도 불가능한데 왜 90%를 잡느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 기초공사 바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어떤 포션이 공사 비용이 한 10에서 15%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초 바닥은 살아있고 건물이 이제 붕괴가 됐다 하더라도 기초 바닥을 보강해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한 5% 정도 추가 부여해서 한 90% 손해라는 걸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붕괴되면서 바닥까지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고 아니면 화재로 인해 갖고 탈락이 돼서 이 바닥까지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100%의 손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0% 하되 기초공사 재활용 여부에 따라서 10%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밑에 보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사례로 이러한 현장에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겉으로 이렇게 보여도 사실 위에 잔해물들을 제거하면 이 기초가 어느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도 있고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예 바닥에 그냥 일부 보강해야 될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손해율을 뭐 90% 잡을지 100% 잡을지는 화재조사관의 역량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뭐 이 같은 경우에도 이 건물에 정말로 이거 다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구조체가 열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백화현도 있고 그랬는데 이 건물을 사실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이거는 뭐 어떤 우리가 주관적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사실은 이 어떤 구조체의 어떤 그 균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체의 어떤 뭐 뒤틀림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어떤 기울림, 각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 같은 경우 충분하게 기초 바닥을 제외하고는 뭐 90% 손해율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되어집니다. 내부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소송이 되고 뭐 전체가 아닌 뭐 이런 경우에 손해율 기준은 앞서 설명해 드린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손해율 개념은 어떤 앞서 그 설명해 드린 만큼 드린 것처럼 어떤 그 주요 부재가 뭔지 지붕, 천장, 내부 인테리어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건물의 그 구조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가 기초 바닥부터 철골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다음에 지붕 공사, 그다음에 앞 내부의 뭐 내장 공사, 수장 공사, 도장 공사 이런 공사별 항목들이 있는데 뭐 이 정도의 그냥 이런 게 그냥 천정이구나 이게 벽체구나 이게 기둥의 보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이게 어떤 소송 정도에 따라서 피해율을 손해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림은 참조를 해 주시고요. 뭐 손해율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런 어떤 판넬 건물에 아스팔트 싱글 이런 뭐 농가에 가면 이제 이런 그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벽체 내에는 뭐 이렇게 뭐 단열재가 들어가 있지만 이런 같은 경우에도 건물 구조나 아니면 건물 뭐 이렇게 그 소전 형태나 이래 봤을 때는 건물 전체는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험사와 좀 다툼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어 건물에 이제 거름이 들어왔는데 어느 부분은 도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어느 부분은 거름으로 인한 뭐 냄새 뭐 등으로 해갖고 또 사용 불가한 가전제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30년을 화재 현장에서 손해사정을 해왔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저도 사실 보험사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손해사정을 하면서 사실은 보험사한테 잘 보여야 손해액을 줄여드려야 그 담당 그 직원이 사실은 진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정에 화재가 나서 거름이 들어가고 했는데도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손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험사에 나온 손해사정기사 직원들은 통상 이렇게 조금 어, 합리적이 못한 이런 부분을 아직도 그렇게 이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가 지정되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의 경우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 가격을 현저가로 하며 내용준수 및 경과준수의 감가액의 공제 없이 현저가를 화재의 피해액으로 산정한다. 자, 문화재나 전통 건축물 보호법에 의한 지정되어 있는 건물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찰도 뭐 이렇게 그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감가를 하지 않는데 일반 개인들이나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 안 돼 있으면 그 건물은 감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건물에 대한
피해 산정은 최종 잔가율, 그러니까 철거 예정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 예정일까지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사고일부터 철거 기간까지 잔여 내용서를 보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같은 경우에 모델하우스나 철거 건물에 비슷한데요. 뭐 재건축 그, 그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언제까지 철거 예정 건물이다 라고 하면 이 건물의 현재 가치를 갖다가 건물의 가치를 갖다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어, 가치는 뭐 상당히 높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철거는 할 건데, 근데 우리가 주택연수, 내용연수를 60년을 잡아가지고 이 건물을 갖다 내일 모레 재건축을 할 건데도 60년을 잡아가 거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감가를 하게 되면 이 건물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예전 건물이나 지역으로 묶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고일로부터 철거일까지 잔여 내용연수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치 기간까지. 실제로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을 위해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짓고, 모델하우스는 어차피 철거할 예정 건물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그 뭐 1년 6개월이나 뭐 분양이 다 끝나면 다 철거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철거 예정일 그 잔존 그 실제 존치 기간까지만 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존치 기간은 그 가설물로 통상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식 건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용도가 또 일반 건물로 그냥 모델하우스를 꾸몄다가 이 건물을 갖다 철골적으로 지었는데 그냥 건물로서 활용을 하겠다. 라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이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구청에 확인을 받습니다. 이게 철거 예정 건물인지 아니면 그 모델하우스에서 그 존치 기간이 얼마인지, 안 그러면 이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이 가치에 대한 모델하우스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 구조는 건물 시기, 건축 시기, 용도가 다 이제 상이하니까, 예를 들면 한쪽에는 칠골조 건물 정축해갖고 옆에는 칠콘조 건물을 지어가지고 쓸 때는 복합 구조의 건물로 보고 있고, 또 정축한 시점과 신축한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합산 적용해갖고 저 복합 구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해 산정을 평균 감가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치의 장가율 면적을 수치를 곱하고 평균 장가율은 가정치로 총 면적을 나눈 수치를 말하며 요 기준에 76.89%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곧 뭐 잔존 가치가 되겠죠. 예. 간이 평가 방식은 이제 소실 면적에 설비 종류별 재설비 비율에 뭐 손해율을 곱한다라고 있는데, 뭐 그것도 앞서 설명한 내용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부대 설비 피해 간이 평가 방식은 그냥 표에서 그냥 참조를 하시고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피해 산정은 건물하고 뭐 대동소이한데요. 뭐 여기도 뭐 단가율, 그 다음에 구축물이라 하면 뭐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도로, 그 안에 내부 포장도로, 건물의 어떤 평가를 할 때에는 보험에서는 건물만을 그 비용을 그 평가를 해주고 본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의 목적물에 하면 건물 딱 앉아 있는 그 자체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공장 건물인데 바닥이라든지
공장에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상 보험의 대상물로 받아주질 않는데, 법인 공장들 같은 경우에 자산에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구축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거 우리 보험 들어도 하면, 보험을 들어서 이게 뭐 이게 붕괴가 됐다든지 화재로 인해 탈락이 됐다든지 뭐 풍수에 특약을 들어갖고 석축이 붕괴가 무너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험의 대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이 평가 방식은 다 대동소이하고요. 어, 이제 구축물의 재건축비 표준단가표가 사실은 아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신축단가표에 대한민국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건물의 거의 뭐 한 70%, 80% 정도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간이평가 방식이라는 게 건물도 마찬가지, 구축물도 마찬가지고 시장 조사를 통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토목 건설공사 하는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요청한다든지 뭐 유선상으로 요러요러한 어떤 도로를 포장하는데 아니면 요러요러한 몇 메다의 석축을 쌓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이렇게 이제 그 구두상으로 물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시장의 어떤 시장 재건축비 표준 단가가 되는 거거든요. 회계장부는 건물은 저희가 통상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어, 구축물도 사실은 회계장부의 계획 산정 방식은 우리가 행정상 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건축비에 의한 방식. 건물도 마찬가지고, 뭐, 구축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거는 내가 10년 전에 100만 원 샀는데, 이걸 토대로 해갖고 100만 원 산 시점부터 감가를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상법 제72조 조항에 의거해서 손해액은 국가 때에 따라 평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재조달해서 그, 취득 시점부터 사고 시점까지 평가를 하는데 원시 취득은 100만 원을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을 해가 현재에 평가를 하면 그 물건이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110만 원이 됐든 120만 물가 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120만 원이 됐든 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제조달 가액이 되는 거고 신축 단가가 되는 거고 표준 단가가 되는 거고 그 시점부터 사고일까지 경과 기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원식 건축비라는 거는 참조를 하는 겁니다. 수리비는 뭐 건물이든 구축물이든 기계장치든 식기비품이든 내부 인테리어 시설이든 보험에서는 통상 여기서도 20%를 해놨는데 신축 가액이 20% 이상 초과되는 비용이 투여됐을 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여기에 지금 현재 그 100만 원짜리 건물인데 평가를 해보니까 시가가 100만 원인데 수리비가 뭐 2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5만 원이 나오면 감가상각을 해서 하게 되면 한 10만 원도 안 나올 겁니다. 경과 기간 이렇게 고려하면 수리비도 감가를 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해서 그 수리비라는 것은 20% 이하는 감가를 하지 않는다. 즉 100만 원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는 수리비가 15만 원, 18만 원 나와도 감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뭐 영업시설 뭐 다 대동소이하고요. 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기계장치 공구, 직기비품, 가재도구 피획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라 하는 정의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기계라 하면 물리량을 변형시키거나 인간에게 유용한 장치를 말하는 것인데, 장치라면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물리적 또는 과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축물을 뜻하는데, 기계장치 예를 들면 뭐 발전기나 선반 등의 동력기계 내지는 자극기계로부터 석유 정제장치, 석유화학, 뭐 프렌터 등 크기와 규모, 종류에 따라 아주 다양합니다. 화재 피해 산정 대상 기계는 통상 공장 내에서 생산, 가공, 유통되는 사업용 기계를 말하고, 예컨대 재봉틀의 경우 어디 생산 공장에 있는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계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어리 보수용으로 사용하는 재봉틀은 가재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기장치에서 이제 기계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유, 뭐 절삭유라든지 이 기계를 가동시키는 연료라든지 잉크, 톱날, 소모품 내지는 소모 공구류는 기계에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변압기의 전륜과 같이 기계 일부가 되는 경우 기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 배선의 경우 건물 구조체에 설치된 것은 건물로 분류하고, 뭐 예를 들면 이 공장에 들어오는 그 간이 그 분기점, 그러니까 전신주가 있다든지 변전 시설이 있다든지 그 들어와서 분기가 되어서 변전실에서 이제 기계 장치로 나가는 전기 배선, 이거는 동력 배선으로 기계 장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식이라 하면 사실은 유사한 기기 재구입에서 사용 선모를 정하고 경과 연수들을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제조작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참, 기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뭐냐면 초순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난해하다는 게 동종, 동행이 동성능을 가진 기기장치의 제조작가를 구해야 되는데 완전히 소선되고 기기장치가 뭐 형태는 알아볼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이게 6축 가공기인지 예를 들면 비싼 가격이 차이가 많은 10축 가공기인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가격이 한 3배, 4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피해자는 이걸 뭐 우리는 10축 가공기다 라고 해서 이게 뭐 1억짜리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 정확한 기기의 어떤 재원이나 기준을 이렇게 정하지 못하면 결국 그 기준부터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한 30년을 화재 현장에서 뭐 손해사정을 했기 때문에 가면 유형별로, 규격별로, 대략 모델별로 이게 언제 어느 때 근데 이 기기가 생산되는 제품이 예를 들면 정밀 가공 부품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그냥 뭐 공사 현장에 필요한 뭐 그렇게 정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가공을 하는 부품인지 보면 이게 유효한 이 업종에 맞는 기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방면으로 이 기기의 재원이나 어떤 그 뭐 네임 플레이트나 아니면 또 그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리스트, 원시 취득 가격에 장부상 잡혀 있는 금액 이런 토탈적인 어떤 자료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기기의 제조단가를 산정해서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도 가치를 보존받으려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제조업 가격이 높아져야 되고 감가라는 거는 어찌 절대 절명의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딱 정해져 있는 폼이고 가입 금액도 보험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가입 금액도 딱 폼이고 그래서 어떤 그 뭐 손해기나 이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용도의 어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좀 되도록이면 객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의 피해자나 우리가 이 화재 조사관들이 조사를 할 때에 어 명문 부분이나 어떤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피해 산정 기준은 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재구입비에서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거고, 추정 방식에 의한 것은 하중이 중고 거래, 곤란한 경우에는 추정 방식의 재구입비를 산정하는데, 또한 여기에 같은 경우는 추정 방식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서에 감정을 예를 들면 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감정 평가를 기계 장치에 대해서 자산 평가 받기 위해서 감정 평가를 받는데, 건물도 평가를 돼 있고 구축물도 평가돼 있고 기계 장치도 평가돼 있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정 평가서가 있는지, 언제 감정 평가가 되는 건지, 뭐 3년 전에 감정 평가가 됐다면 거기에 3년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비액 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 정보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기계장치도 수리에 대한 소모금액은 사용, 손모, 경과 연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는데, 수리비도 재구입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감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비에 기계의 해체비, 제조비, 검사비, 운반비 등 이러한 부분은 가가공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수리비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해체비,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재조립비, 검사비, 운반비를 요 단가에 포함되는 수리비로 집어넣었을 때는 이 비용이 30%, 40%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요 기계가 50%된 그 10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현재 가치가 50만 원 됐는데 5년이 경과되었다. 그런데 5년에 대한 단가가 20%다. 그러면은 요 수리비에 대한 어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의 가치에서 25만 원이 났다 한다면 25만 원에 대해서 단가를 50%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요 20%보다도 더 단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할 때 기업에 유리하게끔 이런 해체비, 제조료비, 검사비, 운반비 등을 보험회사는 이 비용을 포함해 버립니다. 잘 모르면. 그러면 감가율이 높아지니까, 감가율의 대상이 돼 버리니까 20%를 초과하니까 감가를 해 버리는 거죠. 기계 장치에 대해서. 그러면 감가가 많이 높아지면 금액은 수리비가 금액이 확 줄어들겠죠. 수리비도 감가를 하게 돼 있으니까. 단 그 수리비가 20% 미만인 경우는 감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20% 미만의 비용을 수리비로 책정을 하고, 20% 이하 같으면은 20%까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가를 해서 20% 이하 같으면. 그러면 20% 이하 플러스 감가되지 않는 항목, 해체비, 제조료비, 검사비, 운반비 등은 별도로 계상을 해서 기계 수리비를 산정하고 해서 어떤 피해자가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이러한 보전을 뭐 저 같은 경우는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질 않죠. 기기장치 내용서는 이제 단가율이 10%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10% 이하이더라도 하단에 보시면 운전 사용 조건 또는 유지 관리 조건이 양호하거나 개조 또는 대수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실태에 따라 장가율을 30에서 50% 이하의 범위로 수정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아까 우리가 건물의 대수선 부분이 있었죠. 50% 이하는 건물의 시중 연도부터 시작 감가를 하고 50에서 80%는 평균 평균 감가율을 적용하고 80% 이상은 신축 시점으로 개보수한 일자를 신축 시점으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기계는 제조위원을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고, 이렇게 취득자산을 봐보면 어, 법정 내용서 그다음에 유행될 자산 리스트를 봐보면 그냥 계속 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장부상에는 제로나 10%
1,000원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기가 언제 어느 때 어차피 기기 설비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뭐 어떤 그 유지 보수를 위해 갖고 각종 소모품도 교체를 많이 하게 돼 있고 점검을 하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설비의 생산의 부분에 있어 갖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건을 예를 들면 어 냉유연소가 초과되어도 단가율 10%만 인정하더라도 요 기계가 계속 사용 중에 있었고 그러면 요 기계는 30에서 50% 내에서 어떤 조정을 해서 통상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40% 인정할지 50% 인정할지 30% 인정할지는 이제 조상아이든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더 인정을 받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